자, 오늘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북한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왜 북한이 재촉할까? 여러 가지 안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잠수함에서 여러 번 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벽 5시 반 얘기죠. 상당히 진일보를 했죠. 지난번까지는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500km를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각도로 쏜 게 아니라 덜 짧게 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가지고 북한의 네. SLBM 실력이 상상외로 강하다. 우리 군은 경악, 대통령은 NSC 회의를 열었고 네. 오늘 무적 태풍 부대의 태풍 전망대까지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바닷속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결국 어디서 쏜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 가공할 위력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이제 그래픽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포가 요쯤일 겁니다. 우리 네. 그 원자력 발전소 처음에 북한 캐드에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죠. 여기서 네. 발사를 해서 여기는 한국 카디즈, 네. 한국 방공식별구역. 여기는 네. 일본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요거랑 거의 일치되는 게 EEZ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독도가 요쯤 있을 텐데요. 네. 이쪽이 중간 수역으로 이렇게 상당히 넓은 구역이 있어서 그렇죠. 일본 EEZ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중간 수역을 없애면 아마 일본 EEZ에 해당되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80km쯤 침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 500km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잠수함에서 이제 제대로 발사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그 미국이나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ICBM을 만들고 난 다음에 SLBM을 만듭니다. SLBM을 만들면서 밸런스 오브 호러, 즉 네.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해서 미국이 핵 공격을 맞아서 초토화되더라도 네. 미국의 핵 잠수함에서 다시 세컨드 스트라이크 네. 이격을 해서 러시아를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밸런스 오브로 공포의 균형이 잡히면서 냉전이 본격화되는데 네. 바로 그런 이격 능력을 북한이 갖췄다고 하는 거니까 동북아의 정치 지도가 다시 좀 그려져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물론 이제 북한은 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기술 능력을 키워왔습니다만 왜 바로 지금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우리 해석으로 오늘 아침 신문을 네. 보게 되면은 뭐 태공사의 귀순 뭐 이런 걸로 계속하고 UFPG 훈련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 네. 북한이 지금 1년에 미사일 개발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네 프로그램에 따라 쭉쭉쭉 움직인다고 보입니다. 네. 북성도 그렇고 무수당도 그렇고 우리는 처음에 공중 폭발 실패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사출이라든지 뭐 특수한 목적만 검증을 한 거고 이번에는 네. 그게 다 자신이 있었으니까 한번 단거리로 쏴본 거고 네. 그다음에 자신이 있으면 노동처럼 한 1000몇백 킬로를 쏴보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단계 목표를 세워갖고 북한의 ADD라고 할 수 있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지 거기서 아주 상당히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안보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네, 이 기간 중에 쏜 것은 현재 우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훈련을 해서 북한 자기들을 공격하면은 자기네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선제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쏜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드를 우리가 네. 성주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후방으로 오게 되면 너희들 레이더가 전방 볼 수 있는 각도가 120도밖에 안 되니까 네. 우리 후방에서 널 때릴 테니까 너희들 사드가 배치돼봤자 별 의미가 없다. 우리의 위협을 너희들은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공포를 주려고 저런 네. SLBM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주가 여기쯤 되는데 요쯤 되죠. 레이더가 이제 북쪽으로 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잠수함이 이렇게 공위상으로 넘어와서 옆에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쏜 경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각도상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한 180도 못 보죠. 네.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 그린바인이 있으니까 네. 그린바인하고 서로 그 분할해서 한다면 가능한데 잠수함이 꼭 이렇게 오란 법이 있어요. 일본 여기 해협 통과해서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죠. 항상 작전은 네. 뒤통수 치기니까 어디로 들어올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점 때문인데요. 그동안 SLBM 이렇게 발사할 때마다 오늘 대통령이 7시 30분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지금 군 당국의 그동안 지난 1년 사이에 북한발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절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소개합니다. 북한의 이번 사출 시험은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로 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수중 사출 시험을 한 이후에 실제로 SLBM을 개발할 때까지는 대개 4, 5년이 걸렸다. 일부에서 우리 킬체인이나 KMD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우려를 하실 상황은 아니다. 아직 수중 사출 시험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중 사출 능력 등 일부 기술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무수단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가능하다. 그동안 두 분이 계속 지적해 오셨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북한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네. 바로 우리 국방부 장관이 말씀하듯이 네. 국민들이 그 공포에 질릴까봐 경제에 그 피해를 줄까봐 네.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질병 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 하니까 네. 만약에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렸으면은 네. 아마 국민의 99%가 찬성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찬성률이 9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북한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폄하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일단 물 밖으로 빼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속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불을 붙이면 불이 꺼지겠죠. 네. 그래서 물속에서 날아가는 어뢰는 뒤에 엔진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그 네. 배에 있는 스크루 같은 걸로 날아가거든요. 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압축 공기를 여기 이렇게 수직관이 있고요. 네. 보통은 여기에 있는데 북한 거는 여기 높은데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네. 여기서 확 압축 공기를 밀어줍니다. 네. 그러면 공기 압력 때문에 이렇게 솟아오르면 네. 이까지 풍 하고 솟아오르겠죠. 네. 솟아오른 다음에 여기서 불을 붙이는데 이때는 불을 안 붙이고 사출이 되는 거니까 영어로는 콜드 론치. 우리말로는 불 없이 하기 네. 때문에 콜드 콜드 론치다. 네. 네. 그래서 콜드 런치가 되고 여기 오게 되면 핫 런치가 돼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강력한 가스 압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저건 핫 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죠 지금. 네. 자, 사출 실험 단계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잠수함 물속에서 있는 건데 어떤 기술이 더 어려운 겁니까? 물 밖으로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날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걸렸던 건데 사출을 하는 것도 수출이 이렇게 솟아오르긴 하겠죠. 네.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데 네. 여기 올라와서 불이 켜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방향을 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ICBM 같은 건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데 이건 두 번을 틀어줘야 되거든요.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인데 북한이 처음에는 사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폭발을 시켰고 사출 이후에 핫 론치하는 시험을 했으니까 몇십 킬로 날아가다 폭파시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발전해 온 건데 아까 네. 이제 우리 그 대변인하고 장관께서는 실패다. 네. 터진 것만 봤던 거죠. 의도를 잃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요, 네.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저희 국민들한테 발표한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수년이 걸릴 겁니다 해놓고 대통령한테는 정확하게 보고를 했을까요? 대통령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겁니다. 네. 4월 23일 날 네. 30km 비행 후 폭발된 것이 아니고 북한이 폭발시키면서 네. 핵기폭 장치가 폭발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북한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1단과 2단에 단분리에 성공했다. 네. 안정적으로 날아갔다. 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 그 국방부에서는 다 폄하를 했죠. 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공중폭발 자체가 네. 그러니까 30km를 날아갔다는 얘기는 저 사람들이 30km 날아갈 만큼만 연료를 주입을 했고 그리고 단분리를 했고 그다음에 핵기폭 장치에서 통해서 폭발시켰는데 네. 그냥 가다가 실패했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폄하된 그런 정보를 전달한 것이죠. 네. 네, 이게 이제 그 정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천안함 사건 때도 보게 되면 정보가 있었니 없었니 막 다툼이 있는데요. 네. 정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아까 대변인 나오셔서 저런 얘기하시고 장관 얘기할 때는 방점을 일로 간 겁니다. 위시풀 싱킹이 들어간 거죠. 근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북한이 제대로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는 문장 하나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보당국이 피해가는데
결국은 이게 정보의 실패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갖고 북한도 촬영하고 우리 37 부대가 북한에서 오고 가는 유무선 통신을 다 듣고 있지만 머릿속 생각을 캐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휴민트로 해줘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다 모아갖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우리 국정원에 가면 판단과장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네. 분들이 방점을 일로 찍으면 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런 걸 할 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군은 북한한테 사기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밀린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국민한테 네. 불안 안 주기 위해서 위시풀 싱킹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정보의 실패니까 책임 취급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우리가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수중 킬체인이죠. 네, 수중 킬체이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과거 냉전이 치열하던 시절에 그 소련이 갖고 있는 ICBM은 위성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네. 소련의 전략 핵 잠수함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한 2,000, 3,000km 바깥에서 SLBM을 쏘면 미국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평양에 나와버린 소련 잠수함을 어떻게 잡습니까? 따라서 그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나 전략 원잠을 네. 그 소련에서 전략 핵 잠수함이 나오는 즉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이 나오는 그 부두 앞에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을 네. 시켰다가 그놈이 나오면은 쭉 따라갔다가 유사시 쏴버리는 거죠. 바로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미 해군에서는 베스티온 오퍼레이션 요새 작전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럼 스크루 소리를 잘 듣고 있다 그 음파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우리 사람들은 이 지문이 전 세계 60억 다 다르죠. 다 다르죠. 홍채 다 다르죠. 네. 배에서는 같은 급으로 요 스크루를 만들어도 소리가 다 다릅니다. 네. 요 소리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한 30명, 100명이 살면서 떠드는 소리하고 여기서 조리사도 있고 밥할 때 이렇게 칼질하거든요. 이런 소리가 종합되면은 이 소리가 다 다른데 이 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모아놓고 이걸 판단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네. 음성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네. 이런 걸 다 수집해 갖고 있다가 이쪽에서 러시아에서 소련 기지에서 나오면 아 이게 공격 원잠이 나왔구나 하고 따라붙는 네. 그런 작전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대책은 다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한 곳이 김정문 교수님 네. 늘 신포였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신포 지역의 위성사진 보여드릴게요. 왜 번번이 반복해서 이곳인지. 자, 여기 일단 북한이 해군 기지를 짓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현재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00톤급 네. 고래급 그 잠수함도 신포에 건설이 됐고, 그리고 신포에 그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잠수함의 경납고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듯이 경납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죠. 네.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이 정박했을 때 네. 우리가 공군이 가서 폭격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이나 또는 지대함 미사일로 두들겨 가지고 격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평소에는 저 경납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발사할 때만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네. 경납고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왔었는데 네. 경락고란 표현보다는 지금 네. 우리도 거제에 들어가면 우리도 잠수함 건조하는 데가 있는데요. 네. 다른 왜 도크는 가게 되면 네. 지붕이 없는데 잠수함만은 유계 즉 지붕이 있는 데서 건조합니다. 위성이 찍을 걸 대비해서 아까 심포도 보게 되면 이제 펜스 뭐 해갖고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지붕을 씌워놓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짓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위성이 아무리 찍어도 안 찍히죠.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 SLBM을 쏘려면 한 3,000톤 정도 돼야 되는데 네. 현재 북한이 고래급은 2,000톤 정도로 판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용으로 만드는 거고 제대로 된 거를 이쪽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지붕 씌워놓은 펜스 있는 건물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잠수함이니까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북한 앞바다를. 여기서 쏘기도 하고 이 지역쯤에서 쏘기도 하고 여기서 쏘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출 실험이 되고 실험이 돼야 되는데 늘 여기란 말이죠.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미 정보당국도 네. 정확하게 알면 북한이 또 감추니까 앰비규어스하게 네. 모호하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정치학자나 기자들이나 저희 다 헷갈리고 있는데요. 네. 항상 심포에서 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아마 여기에 잠수함이 있다면은 네. 이놈은 기동하지 못하는 건데 밑에 발사용으로만 쓰는 걸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네. 우리가 고래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아니면은
그때 미국에서 누가 얘기했듯이 수중 바지에서 쏘는 걸 수도 있고 네. 플랫폼이죠. 그런 걸 네. 수도 있고 요거와 별도로 3토짜리를 아까 지붕쇼는 6개호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럼 신포에서 계속 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북한이 현재 콜드런치를 하는 과정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러니까 물속에서 꺼내는 네, 거예요. 북한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 미사일도 네.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포에 쏘는 것은 바로 그 관측 북한의 관측선이 신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전부 가서 관측을 하고 네. 똑바로 갔는지 안 갔는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그 카메라를 동영상을 찍고 해서 그래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하는 겁니다. 또 김정은이 이제 쭉 이 현장을 늘 가서 관찰하고 발사하는 걸 봤는데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요. 참 묘하게도 꼭 배경에 잠수함에 보십시오. 저렇게 잠수함이 물에 좀 물가에 꺼내놓고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프로파간다용으로 찍은 걸 텐데 네. 지금쯤은 우리 해군에서 209 잠수함이 여기 들어가서 제대로 아마 보고 왔는지 잠방경으로 확 훅고 나오면 되거든요. 워낙 기술들이 좋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미국의 공격원장이 들어가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아마 탑시크릿으로 공개를 안 하고 언론에 약간 앰비규어스하게 애매모호하게 두는데 지금 북한에 우리도 지금 SLBM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일단 지상에서 만들어 갖고 쏴보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쏴보고 그걸 잠수함에 합쳐가지고 합체해서 쏴보고 3단계로 간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신포급 또 일명 고래급이라고 하는 거는 기동하지 않는 잠수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발을 했고 이번 이른바 북한식 표현을 따르자면 특대형 도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중일 3국의 외무장관이 함께 만났지만 일본과 중국 외교장관이 각각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일본은 당연히 뭐 반응을 내놓았는데 중국의 반응이 좀 묘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中方反对朝鲜的核岛开发进程，反对任何导致半岛局勢緊張的言行。北朝鮮のミサイルが潜水艦から発射され、我が国の防空識別圏に撃ち込まれたのは初めてのことであります。我が国の安全保障に対する重大な脅威であり、地域の平和と安定を著しく損なう許し難い暴挙。 네, 중국이 네. 북한의 그 SLBM 발사에 대해서 약간 뭐 비난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그래도 그 SLBM 발사에 대해서 뭐 긴장을 조성하는 말과 행동도 반대한다. 아주 네.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폭거다라는 그런 말도 자기는 반대하고 네. 한국이 그 앞으로 뭐 북한이 SLBM을 계속 개발하고 도발하면 우리가 뭐 응징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한다. 그것도 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해서 나라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의 가설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시간에 우리 뭐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영호 공사가 네. 위장 기준할 가능성도 검토된다는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정보의 세계에서는 think the unthinkable,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네. 작전이거든요. 네. 자, 지금 중국이 왜 저럴까요? 지금 우리가 저도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정부 네. 당국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에서 무수단을 쏠 때 러시아제 R-27 미사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네. 원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북극성도 R-27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잠수함 발사하는 거는 대부분 고체 연료를 써야 됩니다. 저기서 액체 연료를 쏴갖고 물속에서 쏘게 되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극성도 성공했고 무수단도 성공했으면은 둘이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무수단은 지금 네. 분명히 액체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린 지금 R-27에서 한 발도 못 나가는데 지금 R-27이 처음에 골프급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때는 네. 액체형이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갖고 가서 개발한 함대지 미사일이 뭔가 하면 SLBM이 거랑, 클 거자, 파도랑자, 물결랑자, 거랑, 네. 한국 발음은 G랑이라고 영어는 JL이라고 나가는 미사일인데 그거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전략 핵 공격 잠수함이 여름 하자 하급이라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최초로 만든 나라가 하나라라고 하는데 하은주 할 때. 그래서 지금 추정은 그 거랑이 네. 이쪽으로 온 거 아니냐. 오래된 미사일이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북한 공격력 중에서 걱정하는 게 300mm 방사포라고 200mm 방사포인데 그 기술은 맨 처음에 물론 러시아입니다만은 네. 중국이 개발해서 쓰던 거를 다시 라이센스, 제 라이센스 받아서 북한이 한 거거든요. 특히 300mm는
중국에서 새로 개발하다 실패한 건데 갖고 와서 지금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저 거랑이나 어떤 그 등등을 포함한 어떤 SLBM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왕이 장관이 저렇게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다. 이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이 뭐 직접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 안 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기술자들, 특히 은퇴한 기술자들을 북한이 돈 주고 데려와서 아주 그 극진한 대우를 하게 되면 기술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우리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중국 기술자들이 돈에 매수돼 가가지고 그대로 기술을 전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이 이렇게 SLBM을 고체연력을 개발해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렇게 군복 입고 등장한 거 별거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도 자기의 군사적 이익과 관련해서 뭐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부전선 찾았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듣겠습니다.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요. 자, 내부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위층의 탈북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영국의 정무공사가 태영호 공사가 탈북 망명했거든요. 현학봉 대사 소환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정해진 수순처럼 가는 겁니까? 그런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사 교체 시기가 한 5년인데 올 연말에 교체될 예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후임 대사 아그레명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현악보행이 북한에 들어가는 건 10월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개월 땡겨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태영호 공사의 망명과 연계됐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현악봉 대사가 분명히 조사는 심하게 받을 겁니다. 심하게 받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으로 뭐 숙청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되는 것이 워낙 태영호가 워낙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안기자 역할을 했다 그러면 현악봉 대사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책임은 조금 추궁은 당하되 그래도 좀 경미할 정도로 끝나고 다시 외교관 생활을 다시 복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월요일 날 우리 심규선 대기자께서 나오셔갖고 너무 희망적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게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저비스가 얘기한 미스퍼셉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돼서 통일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기대하고 또 실패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급변에 빠졌던 상황. 지금 우리는 아직 인민군에서 장성급이 탈북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없는데 아직 없습니다. 대접급, 상자급만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쓰리스타가 월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덕신 씨. 전쟁을 6.25 때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 가셔갖고 천도교에서 무슨 단체장도 하시고 북한이 만든 태권도 협회 그런 했는데 그게 다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라는 사람한테 총을 맞아서 서거가지 않습니까? 이게 급변이죠. 그다음에 터진 게 뭐예요? 광주 사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민주화 운동 그러지만 북한서 보기에는 세계가 보기에는 급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오히려 그다음에 신군부가 강한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현을 소환한다. 그다음에 뭐 공사가 귀순했다. 뭐 이렇게 몇 사람 탈북자가 나온다고 해서 북한이 막 급변으로 간다. 아닙니다. 오히려 강경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정보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영호 가족 관계도 보았더니 저희가 일단 뭐 딸이 없는 건 확인했으니까 이동영 차장.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참 이미 서양 사람 다 된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이 태금혁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19살이고 영국의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런던 칼리지 수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 게임 아이디입니다. North Korea is Best Korea라는 이런 긴 게임 아이디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목을 했고 그 사람 저 사람의 아이디를 찾아서 댓글을 달아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게 뭐죠? 지금 이 태금혁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게임의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태그명 그 이름을 달고 거기에 네. 글을 남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스코리아 is 베스트 코리아라는 아이디가 있고 진짜로 금혁태 이렇게 써 있고 런던 소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스팀이란 게임인데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그 아이디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최고의 한국이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그 정통성이 있고 가장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저런 정치색이 있는 아이디를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놓고 쓰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 태금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해외 생활을 오래 했을 게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북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렇게 온라인 네. 게임, 그 자본주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온라인 게임의 마니아로 보일 수 있는 저런 행동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런 점에서 이 태금혁 그 일가가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두가 어떤 그 자본주의 생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들까지 갖게 됩니다. 아마 한국의 젊은 세대인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태금혁 씨의 그 게임 아이디를 찾아서 거기에다 글을 이런 걸 남겼습니다. 망명 성공 축하합니다. 여기요. 성지 순례합니다. 북조선에서 뭐 이런 동무까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다 북한의 사람들이 달았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로 추정이 그중에서도 이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층에서 이런 그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글들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국 태금혁 군 19살. 자, 서울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뭐 지금 현재로선 정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북한 사람은 아닌 거죠. 서양에서 서구 유럽에서 성장을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개방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건데요. 알겠습니다.